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구실 안전관리사 강의를 맡고 있는 김찬양입니다. 네, 지금부터 연구실 안전관리사 제1과목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의 종류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연구실에 관련되어서 안전관리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각각의 연구실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연구실은 어떤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구실에 해당하는 법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리스트 중에서 우리 연구실은 이 법엔 대상이 되고 이 법에는 대상이 안 된다. 가려낼 수 있어야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해당하는 법령에 대해서 법을 준수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기 위해서 이제 연구실 안전관리 법령의 종류부터 보실게요. 네, 첫 번째로는 실험실 안전에 관련된 법 종류 두 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이 실험실의 안전을 위한 종류 첫 번째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연구실 안전법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연안법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자, 이 연구실 안전법에 대해서는 이 연구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연구실 연구활동 종사자는 어떤 것을 준수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보장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연구실 안전법입니다. 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은 다들 잘 아시겠죠? 그 근로자의 건강,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기준들이 나와 있는 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죠. 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화학물질 안전에 관련된 법들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네, 첫 번째로 나오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나오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 중에서 우리가 위험물로 몇 가지 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 위험물 중에서도 또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해서 6가지 종류로 또 나눕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류별로 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게 위험물 안전관리법이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화학물질 관리법은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저장, 취급, 운반 관리를 해야 되는지 나온다면 화학물질 관리법은 이제 화학물질 중에서 유해화학물질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에 위해성을 가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유해화학물질로 뽑아서 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에서 그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물질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게 화학물질 관리법이에요. 말 그대로 그 유해한 화학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나오는 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건 줄여서 화평법이라고 불러요. 네, 이 위에 화학물질 관리법은 화관법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네, 화관법, 화평법. 이 화평법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평가하는 것에 관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건 가스 안전 관련돼서 세 가지 종류의 법이 나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도 나오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네 번째로는 소방안전 관련해서 소방기본법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두 가지 나오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생물안전 관련해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 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LMO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 LMO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실에 관련된 법률들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실험실에서는 이 LMO,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다루지 않는 실험실이다 하면은 이 법을 준수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법의 리스트를 보시고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연구실은 어떤 법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을 하셔서 그 법에 대해서 연구실 기준을 잘 준수를 하셔야겠죠. 자, 우선 우리는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 법들이 있구나, 이 리스트 다 암기해 두셔야겠죠. 시험 문제에 이 법들 중에서 세 가지 나오고 예를 들어서 다음 중에서
연구실과 연구실 안전과 관련 없는 법률은 자, 1번 화재 예방, 소방 설치 및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2번 화학물질 관리법, 3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4번 고등교육법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답은 4번 고등교육법. 이거는 연구실과 상관이 없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들이 연구실 안전과 관련이 있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겠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챕터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보실게요. 방금 보셨던 리스트 중에 제일 첫 번째 실험실 안전과 관련이 있었던 법이죠.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 법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당장 연구실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가장 관련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은 한 번씩 꼭 다 읽어보셔야 되고요. 이제 1과목 말고 2과목 가셔서도 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연구실 안전법에 대한 목차들부터 한번 보실게요. 네, 첫 번째로는 제1장 총칙, 모든 법들은 총칙이 있고 목적과 정의가 나오죠. 저는 법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 목적 부분과 정의 부분이에요. 자, 이 목적을 통해서 이 법이 왜 생겼는지 알아야지 법을 해석할 때 그 목적에 맞춰 해석할 수 있어서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정의예요.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이 법에서 말하는 그 용어의 정의를 단단히 잡고 가셔야 이 법에서 말하는 그 용어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안 되는지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볼 때 그냥 국어사전이다, 나 다 아는 내용이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는 정확한 기준을 세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 중요하게 봐야 되고 또한 시험 문제에 또 출제되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의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의 책무, 연구주체의 장, 그 연구실의 대빵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의 책무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제2장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이에요. 말 그대로 기반,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연구실을 어떻게 안전환경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5년간 계속 갱신을 하면서 기본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리고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를 또 조직을 하고요. 연구실 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연구실 환경안전관리자를 지정을 하고 연구실 관리위원회를 또 설정하고 해서 이런 연구실 안전환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인력 조직들을 구성을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2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구실 안전에 의한 그런 베이스를 잡아주는 것을 2장에서 법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 이제 이 연구실 안전조치는 직접적으로 연구실의 안전을 위한 어떤 행해지는 것들, 실시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요. 쉽게 보면은 우선 안전관리 규정을 각자 작성하고 준수를 하겠죠. 이 안전관리 규정은 나라에서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연구실에 맞는 특성이 있고 사용하는 물질이 다르고 위험한 부분들이 연구실마다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연구실에 맞게끔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안전점검도 실시해야 되고 정밀안전진단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유해 인자 위험 분석이라는 것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연구실 안전 교육훈련도 실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연구실 안전활동 종사자들은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들도 제3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제4장 연구실 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이에요. 이제 연구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연구실에 대해서 보상은 어떻게 하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연구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고를 하며 어떻게 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연구실 사용 제한이나 어떤 통제 방법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또 가입을 합니다. 그럼 이 보험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법에서는 이 연구실 안전하게 하게끔 뭐 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채찍의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당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구실을 안전관리를 아주 우수하게 한 연구실에게는 당근을 주겠다. 이런 인증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제5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있어요. 이제 국가에서 연구실을 안전하게 하게끔 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 제6장에서는 연구실 안전관리사,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6장에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연구실 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은 어떻게 봐야 되고 이러한 연구실 안전관리사의 직무는 무엇이며 결격 사유는 뭐고 부정행위자는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이며 자격의 취소 정지 처분에 대한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제7장 보칙에서는 신고, 비밀 유지, 권한 업무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제8장 벌칙 이 부분도 중요하죠. 당장 이 법을 어겼을 때 어떠한 벌칙이 있고 양벌 규정이 있고 과태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연구실 안전법을 속성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 연구실 안전법에 대해서 보셔야겠죠. 네, 첫 번째 역시 등장하는 것은 총칙.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중요한 법의 목적부터 등장을 하죠. 자, 이 연구실 안전법의 법의 목적이에요. 총 4가지로 볼 수 있고요. 첫 번째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실 안전법이 생겼어요. 연구실의 안전을 위해서. 두 번째,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하기 위해서 법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법으로 규정해 주어야지 이제 연구실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이 확실히 법에 의해서 이 피해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에 명확히 명시해 두었고요. 세 번째로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당장 나와 내 동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네 번째,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을 해서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연구 환경이 안전해야 연구활동 종사자도 꾸준히 더 연구활동을 잘할 수 있겠죠. 어떤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뭐 기계나 이런 물질적인 피해도 있지만 인력적인 피해도 있어요. 특히 연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귀중한 인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인력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피해가 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실이 안전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에서도 여기가 연구실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과학학원 같은 데서 여기 연구실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연구실 안전법에 해당하는 연구실은 뭐 그런 소규모의 연구실도 다 포함이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범위를 확인을 하셔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의 적용 범위, 이 연구실 안전법에서 말하는 연구실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연구실에 관해서 이 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연구실은 무엇이냐? 더 구체적으로 봐볼게요. 연구실의 연구활동 종사자를 합친 인원이 10명 미만인 연구실은 적용 제외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연구기관이 연구활동 종사자가 9명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연구실이라도 9명이면은 이 법에서 적용 제외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 10명 이상은 되어야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연구실 안전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이 법 밑에 고시훈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구실 안전법을 공부한다 하면 이 법들을 다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을 어겼을 때 형사처벌이고 구속벌금 이렇게 되고요. 시행령 이하로는 행정명령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이 연구실 안전 조성에 관한 법률 관련된 고시들도 한번 리스트를 읽어보시고요. 이 부분도 사실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연구실 안전법과 관련 없는 고시는, 관련 없는 훈령은 이런 식으로 등장해서 여기서 보기 3개 뽑고 어디 다른 데 있는 고시 하나 끼워 넣으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등장한 중대 연구실 사고예요. 자, 이 연구실 안전법은 사실 중대 연구실 사고를 가장 막기 위해서 생긴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중대 연구실 사고는 무엇이냐? 이것도 또 주관적으로 평가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기준을 정해두었습니다. 네, 중대 연구실 사고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4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사망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휴유장애 1급부터 9급까지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중대연구실 사고라고 합니다. 사망자가 1명 발생하면 그건 중대연구실 사고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휴유장애 1급부터 9급 중에 예를 들어 휴유장애 6급의 부상자 1명 발생해요. 그러면 중대연구실 사고로 볼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경우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도 중대연구실 사고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도 중대연구실 사고입니다. 자, 네 번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도 중대연구실 사고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 보기가 나오는 것은 문제 출제자에게 문제 내기가 참 쉽겠죠. 그리고 이 중대연구실 사고에 대한 정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데 부상자가 1명인데 2명, 3명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대연구실 사고에 대한 정의는 아주 중요하게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용어 정의에서 이제 연구실, 연구활동 이런 거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의는 기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 중요하게 보시면은 연구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위해서 시설, 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서 설치한 실험실, 실습실, 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자, 그럼 연구활동. 자, 연구활동을 위해서 설치한 거라고 했으면 이 연구활동은 뭘 의미하는 거냐?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적용 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실험, 실습 등을 포함하는 그런 활동을 연구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연구주체장,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연구실 책임자,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연구활동 종사자, 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언어들이에요. 뭔가 다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지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인식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연구주체장, 말 그대로 연구 이 주체의 최고, 장이 되는 거죠.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대표자나 아니면 연구실의 소유자, 대표자라고 보시거나 아니면 소유자라고 보면 되니까 쉽게 말해서 대표님, 사장님, 아니면 총장님 이러신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연구주체장은 최고, 사장님, 대표님을 말한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예요. 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는 연구주체장을 빼놓고 안전 분야에 있어서 대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연구주체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조언, 지도를 하는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안전에 있어서 대빵의 역할을 하고 연구주체장이 안전까지 다 챙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안전에 관련돼서 다 알고 있으면서 연구주체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전비서라고 보시면 되죠. 네, 안전에 있어서 실세 그런 느낌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연구실 책임자가 나와요. 자,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활동 종사자를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관리, 감독하는 연구활동 종사자예요. 쉽게 생각해서 교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수님. 자, 연구주체장은 총장님이라고 보면은 연구주체장을 총장님이라고 보게 되면 연구실 책임자는 교수님이 되는 거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뭐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학원생 중에서 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조건을 갖춘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볼게요. 자,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 종사자예요. 자, 이 연구 기간 안에는 연구실이 많이 있겠죠. 무슨 연구실, 무슨 연구실, 무슨 연구실이 있을 텐데 각각의 연구실마다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둡니다. 그래서 그 연구실에 대해서 연구실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연구실에 있는 뭐 조교님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연구활동 종사자예요. 연구활동 종사자는 그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우리 모두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활동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등,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구활동하는 직원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 다음으로 연구실 안전관리사예요. 연구실 안전관리사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자격이죠. 그래서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서 자격증 받은 사람을 연구실 안전관리사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연구실 사고, 중대연구실 사고, 유해인자 이 부분이 나오는데 뒤에서 자세히 나오니까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부분을 보실게요. 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선 기본 계획부터 나오죠. 기본 계획은 정부가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시행을 합니다. 몇 년마다요? 5년마다죠. 그리고 이 조성한 기본 계획에 대해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들 리스트들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요. 이 부분은 시험에 또 나오기가 좋게 보기들이 또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계획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 다 아시고 계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예요.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 자, 이것과 이제 뒷부분에는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것이 나와요. 이 관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는 무엇이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거나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장관이 직접 임명하거나 위촉을 하는 게 심의위원회고요. 이 관리위원회는 이제 연구주체장이 하거든요. 다른 개념이죠. 심의위원회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위원을 모아놨다 보시면 되고요. 이 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위원장 1명을 포함을 해서 최대 15명이에요. 15명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럼 이 위원장은 누구시냐?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만약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님이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요. 그럼 위원장 1명은 우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알게 됐어요. 그럼 나머지 14명은 어떻게 채워지냐 궁금하시잖아요. 자, 나머지 14명. 자, 나머지 위원들은 연구실 안전 분야에 대해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을 합니다. 이렇게 위원이 되시면은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고요. 이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그리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정보통신부 그 차관님이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아니면 이 위원들의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할 때 임시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회의가 열려서 의결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자, 간사는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을 합니다. 그분이 간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 심의 사항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이에요. 아까 앞에서 기본계획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했었죠. 그때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외에 큰 안전 그 기반에 의해서 큰 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죠. 네, 세 번째 나오는 거는 연구실 안전정보 시스템이 나와요. 자, 이 연구실 안전정보 시스템은 과학통신부 장관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 안전정보를 수집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화 시킨 거고요. 이 연구실 안전정보 시스템을 현재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국가연구안전정보 시스템 해갖고 인터넷에 labs.go.kr 들어가시면은 이 연구실 안전에 관련된 정보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보실 수 있고요. 그 시스템에서 그럼 들어가야 되는 정보들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무엇이냐? 대학 연구기관의 현황이 나오고요. 그리고 분야별 연구실 사고 발생 현황, 그리고 사고 원인, 피해 현황 등 연구실 사고에 대한 통계들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실험실과 비슷한 실험실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실 안전관리사로서 활동을 하실 때 굉장히 도움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기본계획 및 연구실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나오고 연구실 내 유해 인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안전점검 지침, 정밀안전 지침도 나오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현황도 나와요. 자, 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을 할 수 있는 그 인력 기준이 있어요. 그 인력 풀을 갖추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 실험실에서 인력 풀은 있지만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대행기관을 또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행기관에 대한 리스트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 대행기관 확인을 하셔서 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 진단을 대행기관에 맡겨서 진행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의 인증 현황도 나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권역별 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 현황도 나오고요. 그리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및 그리고 이 영에 따른 제출 보고사항들도 나오고 기타 등등등 내용들 나오죠. 이거 외에도 안전 관련된 교육 자료라던가 정말 좋은 자료들이 이 labs.go.kr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 정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입력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고요. 네,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쭉 보시고요. 네, 네 번째로 나오는 거 연구실 책임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교수님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었죠. 이 연구실 연구활동 종사자를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연구실 책임자예요. 자, 이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 주체의 장이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한 사람을 지정을 해요. 너가 연구실 책임자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자, 이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 종사자 중에서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각 연구실마다 좀 이 연구실마다 더 안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 연구실마다 반장 같은 역할을 뽑는 거죠. 그래서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활동 종사자 대상으로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연구실 책임자는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를 해야 되고 이 보호구를 착용하게끔 시켜야 돼요.
자, 연구활동 책임자의 역할들 4가지 나오죠. 이거 다 암기해 주시고요. 그럼 이 연구실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어요. 연구 주체장이 지정을 하지만 이 자격 조건에 되는 사람을 지정을 해야겠죠. 네,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책임자거나 아니면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또는 연구활동 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 감독하는 사람 또는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 중에서 연구실 책임자를 지정을 합니다. 네, 5번째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예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 주체의 장을 빼놓고 안전 중에서 대빵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연구 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지정을 할 때 어떤 자격 이상이 되는 사람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자격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 안전환경관리자가 없을 때 대리자는 누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들 다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이 연구활동 종사자 수에 따라서 연구실 안전의 대빵,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수가 또 달라요. 그래서 1,000명 미만의 종사자가 있는 연구실에서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1명 이상이면 되고요. 1,000명에서 3,000명 미만일 때는 2명 이상이어야 되고 3,000명 이상일 때는 3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나와요. 네, 그러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누가 될 수 있는지 보실게요. 우선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 산업안전기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연구실 안전관리사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한 후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번째로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의 실무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도 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될 수 있죠. 자, 연구실 안전관리사 우리가 취득하려는 이 자격증이 취득을 하고 교육훈련을 받으면 이 실무 경력 8년인 사람과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한 자격증이죠. 네, 4번째로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실무 경력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자격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럼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무엇인지 법에서 정하는 걸 보실게요. 네,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직접 또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실시를 할 수 있고요. 만약 사고가 발생할 때 원인 조사를 할 수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기술적으로 지도하고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4번째로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 이 통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규정을 정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네, 5번째로는 다른 안전관리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서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그런 업무를 맡고 있죠. 자, 상시 연구활동 종사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로 연구활동을 300명 이상 하거나 아니면 연구활동 종사자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중에서 1명은 반드시 이 업무만을 전담하게 해야 돼요. 이 부분 또 중요하게 알아두시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가 나와요.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심의위원회와는 구분을 해두셔야겠죠. 네, 우선 이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는 연구 주체장이 구성을 합니다. 자, 심의위원회는 장관이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이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심의위원회랑 비슷해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위원장은 누구냐면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요. 자, 위원은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 종사자, 그리고 안전관련 예산 편성 부서의장,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자, 회의는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고요.
임시회의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옵니다. 쭉 이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심의위원회와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심의위원회와 비교하면서 보시면서 이게 함정도 문제로 출제됐을 때 심의위원회와 이 관리위원회 서로 섞어서 내면은 또 함정이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의하시면서 보시고요. 네, 그다음 연구실 안전관리 주체별 업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정부는 연구실 사고를 예방을 하고 안전한 연구활동을 조성하기 위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을 해야 되죠. 그럼 이 수립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자, 이 기본계획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심의를 거치죠.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 나오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사람들 역할도 나오죠. 연구주체장의 역할, 안전관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 안전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서 대빵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연구실 책임자는 교수님의 역할, 연구주체장이 지정한 연구실의 총책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각 연구실마다 지정되어 있는 안전반장 같은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연구활동 종사자, 그냥 일반적인 연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근무하신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표를 통해서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한번 다 읽어보세요.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에서 바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